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먼 사이,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또한 남편과 15년 가까이 같이 해오면서 이제는 이 사람 내가 다 알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건 참 어렵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부의 이름으로 한 묶음이 되면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사회적 매너와 이성으로는 감출 수 없는 스스로의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인데요. 나와 너의 서슬퍼런 자아가 부딪히는 현장은 때론 참으로 처참하지요.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그런대로 두덕두덕 잘 매만지고 지나가고 그래놓고는 또 부딪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해 학습해 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혼 때는 싸우고 나면 늘 정식으로 사과를 받기를 원했던 내가 말싸움 후 냉랭한 공기를 가르고 던지는 그의 어이없는 농담과 장난을 이제는 미안해라는 나의 언어로 해석해서 듣게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놀라곤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나의 모서리를 다듬는 사포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둘인 동시에 하나를 이루는 유기적 연합체. 저는 부부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건조한 정의를 내리게 될 것 같은데요. 둘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에 가까운 말이죠.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융화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오늘 하루 또 부부의 이름으로 두덕두덕 서로의 허물을 매만져가며 함께하는 것의 온기와 즐거움을 느끼고 찾아가며 또 그런대로 살아갑니다. 변변한 수입 없이 오랜 세월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무기력한 남자, 그의 곁에서 생활에 찌들어가고 있는 아내, 둘은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시들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방식의 사랑을 선택할까요? 정기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두 그림자,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두 그림자, 정기옥 단편소설. 수면제를 꺼냈다. 빈 컵을 정수기에 대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반반 받았다. 나는 손에 든 수면제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입에 털어넣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 잠이 들었다. 알람 소리에 눈이 떠졌다. 몸이 물먹은 솜 같았다. 침대에 누워 머리맡 창가의 커튼을 천천히 열었다. 창문 너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등 근육이 단단히 뭉쳤는지 등 쪽으로 통증이 찌릿했다. 나는 몸을 둥글게 말고 옆으로 누웠다. 저놈의 태양, 오늘도 어김없이 뜨는군. 겨우 눈 좀 붙이려 했더니. 나는 배를 반쯤 덮고 있던 이불을 밀쳐내고 일어나 앉았다. 지겨운 하루 또 시작이군.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오월이가 곁으로 다가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그르렁 못 긁는 소리를 냈다. 나는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욕실로 향했다. 샤워 꼭지를 틀고 머리에 물을 적셨다. 샴푸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뭐든 아껴야 했다. 샴푸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가라앉은 샴푸액과 잘 흔들어 나머지 한 방울까지 머리에 들이부은 다음 쓰레기통에 던졌다. 원형 탈모가 진행된 머리는 정수리가 휑했다.
탈모 샴푸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물로 여러 번 조심스레 헹구어냈다. 젖은 머리를 가만가만 수건으로 턴 다음 벗어놓은 속옷을 조각비누로 비비적거렸다. 아내는 비누 조각도 올이 나간 스타킹 안에 넣은 다음 입구를 묶어 뭉쳤었다. 아내의 신조는 이랬다. 우리 형편에 뭐든 아껴 써야 하는 거 몰라? 이렇게 쓰면 비누를 한 달은 더 사용할 수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치약은 끝까지 꽉 짜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 가위로 배를 갈랐었다. 이렇게 하면 치약은 2번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출근하면서 아내가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설거지통에 빈 그릇 없기. 빨래는 세탁기 돌려서 널어놓기. 화장실에는 물때 없이 항상 깨끗하게 할 것.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했다.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아내리자 광대뼈가 더 도드라졌다. 햇빛을 본 지 오래된 얼굴은 희멀건했다. 거실 빨래 건조대에 속옷을 널은 다음 베란다로 나가 키우고 있는 화초에 물을 주었다. 베란다에는 여러 종류의 난이 있었다. 아내는 석부작 위에 풍란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적당히 물을 주란 말이야. 너무 자주 주면 썩어. 주기를 잘 맞추라고. 어련할까봐. 아내는 선인장과인 천년초도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천년초의 강한 생명력을 때마다 강조하며 그 성질이 자신을 닮았다고 했다. 아내는 아침마다 생잎줄기 한 장을 3등분하여 요구르트와 섞어 갈아 마셨다. 그날은 웬일로 나에게 천년초 주스 한 잔을 내밀었다. 천가지 병을 고친다고 천년초래. 먹어볼래? 아니. 천년초 꽃은 여름이면 노랗게 피어났다. 난 그 색감이 예뻐 꽃이 피어나는 시기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천년초 노란 꽃을 보면 20대 청초했던 젊은 아내를 보는 것 같았다. 푸르름은 어느새 사라진 삶과 생활에 찌들어버린 아내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벌레 보듯 힐끔 보더니 이내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배가 출출했다.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서랍 안쪽에 덩그러니 계란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벌써 계란이 다 떨어졌나? 사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스크램블 에그를 해먹는 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이 내 마음 같아 울적해졌다. 아껴라, 아껴라 하며 식료품비도 무지출.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남편은 안중에도 없지. 지 좋아하는 건강식품은 쌓아놓고 먹으면서. 하여튼 아이러니 그 자체야. 오월이는 발치에 몸을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월아, 이젠 소소한 기쁨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계란값이 올라 10개에 9,500원이라니. 무슨 황금알도 아니고 말이지. 오월이는 동그랗고 새카만 눈동자를 나를 향해 치떴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다. 타다닥 소리를 내며 파란 불꽃이 단단한 쇳덩이에 닿았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인 후 깨뜨린 계란과 우유를 잘 섞어 부었다. 계란을 이리저리 저었다.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스크램블 에그를 먹을 때 나는 가장 행복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맹물 한 컵 들이키고 다시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답답했고 명치 끝이 아파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커다란 돌덩이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창문 너머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제발 잠 좀 자자고. 나는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회색 커튼을 내리고 눈을 감았다. 내 책은 신간서적의 싱그러움을 자랑하며 서점 가판대 위에 새 얼굴을 들이밀었다. 작가 데뷔 10년 차, 벌써 4번째 소설집이었다. 독자의 선택을 바라며 서점 한 모퉁이에서 한두 달을 힘겹게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 물류창고 재고로 쌓이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밤을 지새우며 매일 몇천 자씩 써내려간 날들이 주마등같이 뇌리를 스쳤다. 어떤 날은 10시간씩 글만 썼다.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 허리와 다리의 통증, 손목의 저림 현상이 점점 심해졌다. 마지막 탈고 직전에는 오른쪽 다리에 습진이 올라와 매번 벅벅 긁어댔다. 짓무른 살에 피딱지가 생겨 하얀 연고를 발랐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탓인지 새살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댄 다리엔 붉은 흉터만 남았다. 나는 오월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월아, 이번에도 안 팔리면 그리고 나버리고 때려치워야겠다. 네 사료값도 안 되니 말이야. 오월이는 방울 달린 목으로 야옹 소리를 내며 마치 뭘 안다는 듯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새 책을 출간할 때마다 수많은 독자들이 내 책을 찾아 읽으리라 핑크빛 환상을 품었다. 평생 헛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내 안에 고여있는 씨앗 하나를 잘 싹 틔워 이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다. 환상은 환상으로 끝났다. 통장 잔고는 기어이 바닥을 드러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강추위에 칼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같은 대학 국문학과를 나와 방송국에서 장르 드라마 작가로 잘 나가고 있는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약속했다. 네가 웬일이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진지게 얘기했지? 돈 되는 글을 쓰라고. A는 동그란 안경테 너머 기묘한 눈웃음을 지었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툭 튀어나온 A의 입술을 보고 있노라니 삶은 돼지머리 입이 떠올랐다. 나는 속이 미식거리는 걸 애써 누르며 입가에 비굴한 미소를 띠고 A에게 말했다. 그래, 친구 덕 좀 보자. 뻣뻣한 머리카락에 헤어 왁스를 잔뜩 바르고 한껏 멋을 낸 A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일감 줄 테니 내 밑에서 서브 작가 해봐. 방송 작가의 생명력은 시청률인 거 알지? 장르물 아이디어 찾는 법부터 배워. A는 대중성을 간파하는 뛰어난 안목의 실력자였다. 한껏 거들먹거리는 A의 말에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어느 날 A가 뜬금없이 말했다. 작가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야. 창작자인 거 알지? 개성미 넘치는 캐릭터와 단단한 스토리 구성이 장수하는 작가의 생명력이야. 무엇보다 이 바닥에선 버티는 힘이 중요해. 명심해.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방송 원고를 써내려갔다. 그날 아침도 잠깐의 쪽잠을 자고 일어난 나는 계란 하나를 깨트려 컵에 부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 손을 내리다
컵을 살짝 건드렸다. 컵은 싱크대 바닥으로 넘어졌다. 동시에 노른자 한 알이 컵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개수대 수채구멍으로 쏙 빠졌다. 나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노란 알을 쏘아보았다. 계란값이 금값인데 이걸 어째? 숟가락을 개수대 홈으로 가져갔다. 수채구멍 안에서 음식 찌꺼기와 뒤엉켜 있는 노른자를 조심스레 걷어 올렸다. 헹궈 먹을까? 잠깐 고민하던 나는 노른자를 다시 개수대에 부어버렸다. 그 순간 계란 노른자가 수채구멍으로 빠지며 팍 하고 터져나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수채구멍 한가운데 하얀 막을 찍고 터져나간 노른자가 노란 태양 같았다. 스스로를 향한 체념과 환멸에 무채색 꽃같이 생기를 잃은 시간들을 고이고 있던 나는 머리를 한 대 강타당한 느낌이었다. 그토록 싫어했던 태양의 환한 빛이 노란 그림자로 갈아입고 스멀스멀 내 손등을 타고 올라와 근원적인 나의 창작 본능을 깨우고 있었다. 어쩌면 가장 고결한 것은 시궁창을 뚫고 나오는 그 무엇인지도 몰랐다. 씨름하며 견뎌왔던 숙명 같은 시간들에 새 옷을 입혀주고 싶은 욕구가 차올랐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옷장에서 가벼운 점퍼를 꺼내 걸쳤다. 방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커튼에 가려졌던 햇빛이 어둡고 눅눅하던 방에 뭉텅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에서 등산화를 꺼내 신고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웅크렸던 어깨를 폈다. 나는 앞산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산 중턱쯤 도달했을 때 능선을 타고 불어오는 봄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다. 산길 따라 여기저기 늘어서 있는 생강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새 봄을 맞이하는 생강나무 가지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생강꽃이 노란 태양과 입맞춤하고 있었다. 산 위에 서서 머리를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바람에 실려 보내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더는 아내에게 벌레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방송작가로 우뚝 서보는 거야. 태양이 스스로를 온전히 태워 빛나듯 쟤처럼 하얗게 시간을 태우다 보면 안 될 일은 없어.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들어버린 아내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다. 노트북을 들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샌드위치 1개와 레모네이드를 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차례로 열어보았다. 일상을 올리는 작가들의 피드를 하나씩 쭉 훑어보았다. 그들은 동영상, 사진, 하루의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서로 댓글로 소통하고 있었다.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말미에는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잘 써야겠다는 멘트로 귀결되었다. 나는 글마다 좋아요를 눌러준 다음 떠오른 구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플롯을 써내려갔다. 손끝에서 글자들의 조합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늦은 밤 가게 일을 끝내고 거실에 들어선 아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옷 건드린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종일 카페에서 글을 쓰다 지친 나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화면 속 초원을 거닐던 사자가 하이에나에게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었다. 하이에나는 땅속에 얼굴을 박고 배를 채우며 방심했다. 순간을 포착한 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하이에나의 목을 콱 물었다. 하이에나의 목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빨래를 개고 있던 나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내에게 대꾸했다. 왜 그래? 당신 옷을 누가 건드렸다고? 아내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아내는 리모컨을 쥐고 있는 내 손을 탁 쳤다. 옷들이 지금 흐트러져 있잖아. 내 거에 손댄 흔적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싫단 말이야. 어느새 사자가 하이에나의 몸뚱이를 다 먹어치웠는지 붉은 피가 묻어있는 하이에나의 갈비뼈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아내에게 다가갔다. 옷 옆에 몇 가지 엉켜있는 다른 물건들만 살짝 빼서 치웠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옷들 그대로잖아. 흥분한 아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집어삼킬 듯했다. 딸애가 방문을 열고 겁먹은 얼굴로 내다보다가 제 방문을 다시 닫았다. 아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온종일 서서 일하고 들어왔어. 죽을 것 같이 피곤해 쓰러질 지경이라고. 내 거에 손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 했지. 당신 옷들 거실에 뭉텅이로 쌓여 사내를 이루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째야. 도대체가 사람이 사는 건지 물건이 사는 건지 집구석이 썩어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조만간 정리한다 했지. 당신도 당해봐.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아내는 늘 그랬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던 아내가 옷방으로 뛰어갔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린 문틈으로 아내가 내 옷을 뭉텅이로 꺼내 방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내 아내는 식탁 쪽으로 달려갔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잡아드는 아내의 손등 위 파란 힘줄이 도드라졌다. 아내는 한 손으로 가위를 단단히 쥐고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런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내가 내 쪽으로 가위를 치켜들었다. 나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아내는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양복바지 하나를 집어들고 갈기갈기 난도질했다. 어느새 나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졌다. 뭐 하는 짓이야? 내 물건에 손대는 순간 내가 부서지는 느낌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 흥분한 아내를 가만히 보았다. 이내 헛웃음이 나왔다. 나도 같이 미쳐가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일시에 굴러들어와 나를 묶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칭칭 휘어감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두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불 꺼진 내 방으로 들어와 잠시 서성였다. 컴컴한 방에서 밤의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밤 풍경은 휘황찬란했다. 수많은 불빛이 작은 별처럼 점점이 빛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쓰러지듯 걸터앉았다. 아내는 나를 버리고 싶었으나 어쩌지 못하여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 절규하는 듯했다. 언제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지 가만히 생각했다. 처음엔 아내도 기쁜 마음으로 작가의 길을 응원했다. 아내가 동네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한 지 10년 동안 나는 동그란 안경테 너머로 눈만 껌뻑거리는 글쟁이 백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먹어가는 나이만큼 나도 아내에게 값어치를 하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 생활에 찌들어가는 아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기에 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내의 히스테리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 양복바지 사건 후로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다. 밤마다 비슷한 꿈을 꾸다 한밤중에 깨어났다.
베개머리맛 2마리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뱀 한 마리가 아내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었다. 아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금세 수십 마리의 실뱀으로 변했다. 뱀들은 점점 몸을 불리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내 살점을 물고 뜯었다. 아내의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향해 불타올랐다. 아내의 눈과 마주친 순간 나는 돌로 굳어버렸다. 나는 밤중에 깨면 뜬 눈으로 나를 세웠다. 그렇게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꿈과 현실의 구분이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자 머릿속은 뿌연 안개에 갇혀버렸다. 나는 쓰던 방송 원고들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았다. 집안에 흐르는 냉기를 견디며 아내의 안색을 살펴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내가 알았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어쩌다 아내의 시선과 마주치면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다. 음지를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듯 나를 째려보는 아내의 눈초리가 매서웠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작전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 계란 프라이랑 토마토 샐러드 먹어. 당신 좋아하잖아. 됐어. 성의를 봐서라도 먹지. 출근하는 아내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시선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 피곤하니까 빨리 해놔. 아내는 쌩하고 몸을 돌렸다. 대충 집안을 정돈하고 스터디 카페로 향했다. 그날은 종일 그곳에 앉아 글을 썼다. 방송 원고를 A의 메일에 전송했다. A에게 보냈음을 알리는 문자 한 통 남겼다. 몇 시간이 지난 후 A에게서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신이 왔다. 어스름해질 무렵 귀가 안 나는 등짝과 아픈 허리를 매만지다 침대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아내가 내 머리맡에 서 있었다. 빨리 해놓으라 했잖아. 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왔어? 일찍 왔네? 집에서 허구한 날 하는 일도 없이 글만 쓴다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이내 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글에 집중하느라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가놓고 치우지 않았다. 그릇들이 싱크대에서 요란하게 뒤엎어지고 있었다. 아내의 날선 목소리가 내 방 침대를 울렸다. 지긋지긋해. 화산 폭발하듯 갑자기 발광하는 아내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내 앞에서 아내의 얼굴이 독사의 머리로 변했다. 아내가 말할 때마다 독사에 갈라진 혓바닥 2개가 슉슉거렸다. 그런 아내를 보는 건 공포였다. 아내가 발작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악다구니를 쓸 때마다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했다. 분명 내가 처음 좋아서 결혼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능력만 있으면 너 같은 여자랑 안 살아. 안 산다고. 목구멍에서 맴도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다. 눈만 감으면 온통 검은 사막이 휘장처럼 나를 애워쌌다. A에게서 답신이 왔는지 궁금했다. 불안한 마음에 생각이 복잡해졌다. 메일을 열어보았으나 읽지 않은 표시가 떠 있었다. 나는 A에게 문자 한 통을 더 보내려다가 지웠다. 나는 어디만큼 온 걸까? 내 몸을 눕히는 싱글 침대가 있는 이 작은 공간마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무엇이 상처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날들 속에서 토막잠을 청하여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나는 손바닥 크기의 넓적한 돌을 들고 조각가를 찾아갔다. 이 돌에 메두사의 얼굴을 새겨주세요. 얼마 후 택배가 왔다. 택배를 뜯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아내가 기거하는 안방 침대 머리맡에 메두사의 얼굴이 새겨진 돌을 올려놓았다. 뱀의 머리로 둘러싸인 메두사의 얼굴은 기이했다. 이 시간 이후로 날 잊어줘. 메모장에 한 줄 써내려가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아내에게서 내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그렇게 잊히고 싶었다. 나는 일어섰다. 문득 방 한가운데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눈길이 갔다. 사진 속 아내는 젊었고 생기가 넘쳤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아내 얼굴 위로 내 얼굴이 아련히 겹쳐 보였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멸과 환멸로 썩어가는 내 육신에 깊이 신음하는 아내의 영혼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내 방을 지나 내 방으로 건너갔다. 나는 가방을 꺼내 노트북을 집어넣었다. 집을 나섰다. 2블록을 걸어가면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 아내의 등이 보였다. 아내는 물건을 차례로 정렬하고 있었다. 아내가 고개를 모로 돌렸다. 피곤에 절은 아내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아내는 상품을 정리하는 데 정신을 쏟느라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몰랐다. 아내의 등 뒤로 아내의 그림자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아내의 그림자가 유령 같았다. 편의점을 지나 몇 걸음 걷다가 뒤로 돌아보았다. 밑바닥까지 요동쳤던 상처난 감정의 편인들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어 나를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그림자들 속으로 내 그림자를 갈아입으며 그냥 앞만 보며 걸었다. 작은 골목을 가로질러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지하철역에서 전철로 갈아타고 시내 외곽으로 향했다. 엄마는 도시 외곽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전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탔다. 시골 버스 정류장은 한산하다 못해 적막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기운 없는 다리를 끌며 어르신 보행기를 쓰러질 듯 힘겹게 밀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 집을 향해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연한 베이지색 목수국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다. 모퉁이를 돌자 붉은 벽돌로 지어진 파란 대문의 2층 집이 보였다. 엄마는 마당 한쪽 화단에서 다양한 색들을 뽐내며 늘어서 있는 작은 화초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엄마는 물을 주다 말고 돌아섰고 오랜만에 말없이 나타난 나를 덤덤히 바라보았다. 처마 밑에 제비가 짹짹거리더니 네가 오려고 그랬나 보다. 제비가 집 지으려는지 처마 밑에 진흙을 하도 발라놓아서 빗자루로 부수면 또 진흙을 발라놓고 하여튼 제비 고집 못 당하겠더라. 어서 와. 엄마는 표정이 언제나 그랬다. 반가운 표정도 기쁜 표정도 없었다. 엄마는 항상 그날이 그날이었다. 엄마의 겉모습은 평정심이라고 표현하기엔 지나치게 이성적이었다. 어른이 된 후로 엄마를 대하는 것이 왠지 어색했다. 그것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고 싶은 욕구와 무관하지 않았다. 밥 먹었니? 나는 검은 봉지를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가 봉지를 열어보며 말했다. 참외네. 아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오지. 몇 달 만에 본 엄마의 등허리가 지난번보다 굽어 있었다. 엄마가 다시 물었다. 배고프지? 엄마는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쌀을 씻어 강낭콩을 넣은 밥을 했고 고등어를 구웠고 시래기를 넣고 된장국을 끓였다. 나는 어정쩡하게 엄마 곁으로 다가가 도울 일 없냐고 물었다. 엄마는 상위에 숟가락이나 놓으라고 했다. 이내 밥상이 차려졌다. 엄마가 끓인 된장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내 입에 딱 맞았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가. 나는 살짝 데친 호박잎에 밥을 올리고 된장국을 떠서 쓱쓱 비벼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다. 엄마는 퇴행성 관절염이 요즘 부쩍 더하다며 가끔 무릎 주변만 주무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한없이 무디고 고요한 바다 같았다. 내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엄마가 물을 떠다 주었다. 아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이혼할까 봐요. 왜?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요. 침묵하던 엄마가 딴청하듯 말을 꺼냈다. 요 며칠 장대비가 쏟아졌어. 집안에 있던 화분을 밖으로 내놓았더니 빗물에 푸르푸르 생기가 돌더구나. 비 그치고 나서도 화분을 며칠 바깥에 그대로 두었거든. 한낮에 열기가 얼마나 더웠던지 그새 잎사귀가 타버리고 시커멓게 화상을 입었지 뭐냐. 그랬군요. 밖에 내어놓은 다육인 빗물을 많이 먹어서 다 물러버렸고 잠시 관심을 안 두면 화초도 그렇다니까. 뭐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줘야 해.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뭐. 거실 TV 장식장 옆 낯선 돌판이 보였다. 저게 뭐예요? 뭐긴 십계명 두 돌판이지. 못 보던 건데요? 조각가에게 새겨달라고 했어.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 까먹고 싶지 않아서. 나는 식탁 위에 빈 그릇들을 모았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 엄마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넌 조용하고 사색적인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더라. 옛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 처음 받아쓰기를 했다. 10문제였는데 100점 맞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업어준다고 했다. 선생님은 100점 맞은 아이들을 교단 앞으로 나오라 했고 3, 4명의 아이가 선생님 앞에 섰다. 선생님은 차례대로 아이들을 업어주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엄마 등에도 엎혀본 기억이 없었다. 선생님은 내 앞으로 와서 등을 내주었다. 선생님의 등에 어색하게 가슴을 기댔다. 선생님의 채취가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선생님 등에 엎여있던 그 1분의 순간이 온 우주를 다 가진 느낌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받아쓰기 할 거예요. 그때마다 100점 맞는 친구는 업어줄 거예요. 모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 사건 이후 우연같게도 엄마는 동네 길 모퉁이를 돌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나를 업어준 적이 있었다. 병약하던 내가 1학년에 입학한 것이 대견했는지,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 와서 든든했는지, 하여튼 나에게 내밀어준 엄마 등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 두 기억은 강렬하여 삶의 고비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다. 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엄마가 뜬금없이 말했다. 넌 어렸을 적부터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더라. 불쌍하다고. 나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내와 대화가 중단된 지는 오래전이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 공간에 있었으나 아내와의 사이에 어떠한 감정의 연결고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약하게나마 억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애정이란 끈이 어느새 사가 뚝 끊어져 버렸다. 엄마 집에서 그 사이 몇 주가 흘렀다. 나는 시골의 밤 풍경이 좋았다. 작은 별들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과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 고즈넉한 시골길을 걸으며 밤 산책을 했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엄마는 새벽이면 일어나 입속으로 중얼중얼 기도를 했다. 가끔 실눈을 뜨고 바라본 엄마의 그늘진 얼굴에 주름이 더 선명해진 듯해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는 텃밭에서 아침마다 붉게 익은 토마토 2개를 따서 믹서에 갈았다. 꿀을 2스푼 섞어 토마토 주스가 남자에게 좋다더라 하며 요리컵에 따라 건네주었다. 엄마가 갈아준 토마토 주스는 적당한 당분의 맛이 입맛에 딱 맞았다. 나는 급하게 한 번에 마시다 매번 손등에 흘렸다. 여름 장마가 끝날 무렵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빗물 묻은 손을 바지에 재빨리 닦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번호가 맞지 않았다. 초인종을 3번 길게 눌렀을 때 인터폰 소리가 났고 아내가 나왔다. 나는 짐을 가지러 왔노라고 말했다. 내 방에서 짐을 빼는 동안 아내가 말없이 서서 지켜보았다. 나는 트렁크 2개 분량의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넣었다. 아내가 나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말했다. 후회 없지? 정말이지? 아내가 현관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 헤어질 때 풋풋한 미소 지으며 손 흔들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나는 아내의 눈을 처음으로 가만히 응시했다. 고마웠고 미안했어. 나는 그렇게 아내에게 작별을 고했다. 나는 마음이 더 추워지기 전에 담담한 척 돌아섰다. 몇 발자국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치심이 몰려왔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물밀듯 몰려와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에게서 내 그림자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카카오티 앱으로 근처의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가 저쪽에서 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계단턱을 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양손에 들려있는 트렁크 2개의 무게에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으나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마음이 시려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내게서 아내의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연히 보았다.